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대검 간부가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법무부가 감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거리두기가 앞으로 한 달 더 이어집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는 백신 맞은 사람 4명을 포함해서 최대 8명의 가족들이 집에서 모일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면 바로 집을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독 인력을 늘리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은 대책에서 빠져 있다는 비판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간부가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을 뒤흔들었습니다. 고발장을 전달한 사람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검사로 지목돼 파장이 더 큽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주장하며 총공세를 퍼부었고 윤 전 총장은 정치 공작이라며 증거를 대라고 반박했습니다. 먼저 첫 소식으로 법무부의 움직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검찰청이 어제 진상조사에 들어간 데 이어 법무부가 감찰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공수처에도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무슨 중대한 사건이다. 우리 검찰 조직의 명예가 걸린 문제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총선 직전인 4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도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조사는 현직 검사의 비위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습니다.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해선 조사할 수 있지만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조사할 수 없습니다. 손 검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연차 휴가를 낸 뒤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김웅 의원도 해당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대검 진상조사는 손준성 검사가 실제로 고발장 등을 야당에 넘겼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터넷 매체가 공개한 소셜미디어 사진을 보면 손준성이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매체는 손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한 정황이라고 했지만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선 증거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공개한 사진입니다. 20대 총선 약 2주일 전인 지난해 4월 3일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한 B씨의 판결문이라고 설명돼 있습니다. B씨는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 등의 제보자입니다. 사진 속 판결문에 B씨의 실명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 수사정보로 분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상단에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뉴스버스 측은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에게 받은 자료를 제3자에게 전달한 정황이라고 했습니다. 손준성 보냄이라고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달하면 SNS 메신저에 그렇죠. 어디서 받아서 어디로 옮겨갔다는 그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뉴스버스 측이 밝힌 소셜미디어는 텔레그램으로 추정됩니다. 보냄이란 문구는 텔레그램 특유의 기능입니다. 텔레그램에선 상대방이 보낸 사진을 제3자에게 전달할 때 출처가 자동으로 적힙니다. 카카오톡의 경우 사진을 전달해도 출처가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 검사는 판결문 등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뉴스버스 측에 반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캠프 측은 텔레그램 작성자가 손 검사와 동일 인물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발신자의 텔레그램 메신저상의 이름을 손준성으로 지정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실체가 누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손준성이 마치 보낸 것처럼 전달한 것처럼 텔레그램상에서는 찍히게 되는 거거든요. 증거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김웅원 씨의 관계자는 고발 관련 자료를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른다며 받은 자료가 고발장인지 판결문인지도 기억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는 구체적인 반론을 듣기 위해 손 검사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사주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국기문란이라며 후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악재를 만난 국민의힘은 뒤숭숭합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야당의 고발에 사주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해도 수사를 할까 말까인데 야당이 고발하면 오히려 더 안 하죠. 손 검사가 이런 걸 했다는 뭐가 자료라도 있습니까? 어이가 없는 얘기고. 김호수 검찰총장이 대검의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는 정치공작 조사는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보니 안쓰럽다며 불편함을 내비쳤습니다. 지시한 사실도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저의 무관함이 밝혀지면 이 공작으로 저를 공격했던 정치인들은 이제 좀 국민들 보는 앞에서 물러가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여권의 저급한 정치 공작이 또다시 부활했습니다. 범여권의 식상한 단골 메뉴인 정치 자작극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당내에선 악재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부 의원들은 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거나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내 주자들도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패배를 예약한 부실한 플레이어, 몰랐다 하더라도 지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도 당무감사를 진행하겠다며 당 차원의 지원 사격과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의 정치 개입, 정치 공작에 의한 국기문란 사건이라 전두환 씨의 신군부 하나회와 비견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가세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윤 전 총장의 후보직 사퇴까지 언급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검찰의 쿠데타 시도라며 당 대선 주자들이 연대한 공동 대응을 제안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6일 법사위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손준성 검사가 야당의 고발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4월에 윤 전 총장 가족은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등이 윤 전 총장 가족을 고발한 것도 비슷한 시기입니다. 윤 전 총장의 측근은 JTBC에 당시 가족이 의혹 제기에 맞서 고소를 추진하려 했다가 윤 전 총장이 만류해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4월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앞으로 계속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등은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이 시기에 최 대표 등을 역으로 고발하도록 야당에 사주했다는 게 뉴스버스 측이 제기한 의혹입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 최측근은 JTBC에 윤 전 총장 가족이 지난해 4월 각종 의혹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고소를 추진하려다 말았다며 윤 전 총장이 막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 가족은 이후에도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더 고소를 검토했지만 그때마다 윤 전 총장이 만류했다고 이 측근은 전했습니다. 또 윤 전 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의 가족이 고소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했다며 완강이마가 가족들이 오히려 서운함을 느꼈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윤 전 총장 가족 역시 JTBC와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의 만류로 고소를 못해 속상했었다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선 윤 전 총장이 고발을 사주하도록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준성이라는 사람은 거의 윤석열의 대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0% 윤석열의 지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이 될 수가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는 다음 달 3일까지 한 달 더 적용됩니다. 단, 백신 접종을 모두 끝낸 경우에는 방역 수칙을 조금씩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추석을 포함해 이번 한 달을 코로나와 공존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의 시험대로 삼은 겁니다. 10월의 거리두기 조정은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 전략을 재점검하고 좀 더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조정을 검토할 것입니다. 오는 20일까지 확진자 수가 2,300여 명까지 늘어난 뒤 서서히 줄어들 거란 예측도 내놨습니다. 먼저 추석 연휴에 뭐가 달라지는지 윤영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설 명절과는 달리 이번 추석 땐 가족 모임이 가능합니다.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백신을 안 맞았거나 1차만 맞은 사람은 최대 4명까지입니다. 여기에 백신을 2번 모두 맞은 사람이 4명까지 더해지는 겁니다. 접종자 5명에 접종 미완료자 3명은 만날 수 있지만 그 반대 경우는 안 됩니다. 다만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선 집 안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8명이 식당에서 외식을 하는 것도 안 되고 성묘도 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지역에선 추석과 관계없이 모든 장소에서 8명이 모든 종류의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의 모임 제한 기준은 백신 접종 여부입니다. 따라서 직계가족뿐 아니라 먼 친척, 지인도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인원수에 포함됩니다. 모임 한계를 좀 확대시키는 것인 만큼 가족 단위로 모이시더라도 좀 짧게 머무르시기를 함께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애매한 경우가 생깁니다. 추석 연휴에 만 12세 미만 자식이 둘씩 있는 4식구 형제 모임에 부모님이 함께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사람은 예외로 인정해줬지만 이번 추석 땐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백신 접종 말곤 예외를 두지 않기로 했기 때문인데 정부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번 명절 땐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대면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추석 연휴를 포함한 2주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 한해서입니다.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껴있으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KTX는 창가 자리 좌석만 판매합니다. 고속버스나 비행기엔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휴게소 안에선 음식물을 먹을 수 없고 포장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9월 말까지 전국 터미널과 휴게소 13곳에 임시선별 검사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그러면 추석 연휴를 포함해서 다음 달 3일까지 사적 모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유한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식당과 카페는 오는 6일부터 밤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문을 아예 열 수 없는 유흥시설을 빼고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통일되는 겁니다. 2차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사람을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저녁 6시 이전에는 접종 완료자가 2명, 이후에는 4명 이상이 꼭 포함돼야 합니다. 저녁 6시가 넘어서 접종을 안 하거나 1차까지만 한 사람 3명에 접종 완료자 3명이 모이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는 종전처럼 18시까지는 4인, 18시 이후에는 2인 사적 모임 제한이 적용됩니다. 식당과 카페 그리고 가정집에만 적용됩니다. 4명이 저녁 6시 넘어 골프를 치는 것도 6명이 펜션이나 캠핑장에서 자는 것도 안 됩니다. 비수도권에선 계속해서 유흥시설까지 포함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밤 10시까지 문을 엽니다. 모든 시설에서 접종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 4명을 더해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더 풀어졌던 일부 지역들도 이 기준에 맞췄습니다. 10월부터는 조금 더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게 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예외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 4단계 지역 모두 식사를 내놓지 않으면 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친족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3단계는 한 공간당 99명씩 모여 결혼식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동선이 겹치지 않는 공간을 2곳 준비하면 198명, 3곳 마련하면 297명까지 올 수 있습니다. 4단계에선 한 예식에 99명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실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을 놔주는 경우가 많은데 부산과 울산에 이어 대구에서도 이런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시 맞아야 하는지, 효과는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최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 사는 A씨는 지난 26일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오후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을 맞췄다는 겁니다. 백신이 3일 지난 거를 병원 측의 실수로 딸아이한테 주사를 놨다. 병원 측은 약병을 헷갈렸다고 해명했습니다. 간호원 둘이가 있으니까 한 명씩 바꾸어가면서 했는데 인계를 해주면서 이거는 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밀쳐놓은 거를 그냥 깜빡하고 준 거예요. 이렇게 7명이나 잘못 맞았습니다. 자칫 모르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다행히 접종 내역을 쓰다가 제조 번호가 이상한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보건소에서 오접종을 확인한 뒤에야 접종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부산과 울산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 유통기한이 하루라도 지난 백신을 맞으면 접종하지 않은 거로 봅니다. 항체가 생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지 하루가 채 안 됐다면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사례마다 판단합니다. 무효가 되면 적어도 3주가 지난 뒤에 다시 1차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2차 접종은 일반 접종자와 같이 6주 간격으로 받습니다. 결국 주사를 3번 맞아야 접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잘못 접종받은 사람 가운데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병원에서 접종하기 전에 약병에 쓰여있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뮤 변이가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5월 이후 멕시코와 미국, 콜롬비아에서 각각 한 건씩 3건의 뮤 변이가 유입된 사례가 있었지만 국내 지역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뮤 변이는 올해 1월 남미 콜롬비아에서 처음 보고된 뒤 40개국으로 확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뮤 변이를 델타 변이 같은 우려 변이보다 한 단계 낮은 관심 변이로 지정했습니다. 법무부가 전자발찌 관련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크게 4가지가 담겼는데 감독하는 인력을 얼마나 어떻게 늘릴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내놓은 대책은 크게 4가지입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면 곧바로 자택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또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가 외출 제한 등 규정을 위반하면 바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강윤성은 여성을 살해한 후 외출 제한 시간에 외출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특사경은 강 씨가 집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하자 집 앞에서 전화통화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1:1 전자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검찰, 경찰과의 협력 관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자감독 인력을 늘리는 게 필수적입니다. 현재는 직원 1명당 17명이 넘는 범죄자들을 살피고 있어 밀착 감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력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어떻게 늘릴 것인지는 대책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예산 당국과 또 조직 인력 당국, 또 국회에 협조를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또 강 씨의 경우 2005년에 저지른 범죄로 수감돼 이후 생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 취업 제한, 심리치료 대상에서 모두 제외돼 있었던 겁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대책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출소 후의 범죄자도 필요하면 일정 기간 시설에서 치료를 병행하는 보호수용 제도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강윤성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상황은 어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은 강윤성이 기존 피해자 2명 외에 또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첫 번째 살인 전 해당 여성을 유인하려고 했으나 전화번호를 착각해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르고 달아나던 지난달 27일 오후 해당 여성을 또다시 유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장소가 엇갈리는 등 의사소통 문제로 실제 범행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강윤성의 피해자는 또 다른 여성이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강 씨로부터 이 여성에게 돈을 요구하고 살해할 생각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증거를 더 확보해 살인 예비죄 등 다른 혐의를 추가적으로 적용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윤성은 지난 5월 출소하기 전부터 돈을 버는 것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하겠다라고 했고 저보고 같이 이제 사업하자라고 이야기도 했고 빨리 나가면 난 그만큼 일을 빨리 할 수 있다. 그리고 출소한 직후부터 돈에 집착했습니다. 뭐 몇 달 후에 1년 후에 나는 더 이보다 더 난 타워 팰리스가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의욕이 제가 굉장히 강해요. 돈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95%가 다 돈 때문에 범죄하거든요. 경찰은 이번 범행도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저지른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음주 측정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감지기를 이용해서 경찰이 어제부터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운전자가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감지할 수가 있다는데요. 단속 현장에 공다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찰이 새로운 음주 감지기를 들고 운전자에게 다가갑니다. 음주단속 중입니다. 불지 마시고 편하게 마스크 안 내리셔도 돼요. 숨만 쉬어도 술을 마셨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유행을 틈타 꼼수를 부리는 운전자들이 많았습니다. 감지기에 입을 대지 않고 차 안의 공기로 음주를 감지하는 비접촉 방식의 허점을 노린 겁니다. 멀리서부터 확인이 되면 창문을 내려서 차량 공기를 이제 환기를 시키면서 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주변 공기를 탐지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 하지만 이런 꼼수가 어렵게 됐습니다. 새로 개발된 감지기에는 30cm 떨어진 주변 공기까지 빨아들이는 강력한 모터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정확성도 높아서 뒷좌석이나 마스크 속에 떠다니는 알코올까지 잡아냅니다. 이렇게 감지기로 술을 마신 것을 알아내면 바로 이어 접촉식 측정기로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결과는 감지기대로입니다. 술 언제 드셨어요, 그러면? 일단 면허 취소 수치 나오셨어요.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도 바로 알아냅니다. 알코올 냄새가 나면 반응할 겁니다. 다시요. 네, 감지되셨어요. 술은 얼마나 드셨어요, 어떤 거를? 소주 2잔이요? 0.189 취소 수치 드신 거 저희 경찰관한테 들으셨고요. 손소독제의 알코올 성분에 반응할 정도로 민감합니다. 손소독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손소독제 사용하셔가지고 이게 알코올까지 같이 섭취이 됐나 봐요. 신형 감지기로 첫 단속을 나선 어제 경찰은 전국에서 음주운전 194건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의 1호 사건이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의혹에 대해서 공수처가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반발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 4월입니다. 수사 착수 넉 달 만인 오늘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고위경찰관에 대한 기소권만 있고 교육감을 직접 기소할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담당 공무원들의 결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들이 업무 권한이 없는 전 비서실장 한모 씨의 지시를 받아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한 씨에 대해선 고위공직자 신분이 아닌 점을 고려해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해달라고 했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수처의 논리라면 과거사 청산도 불가능하고 사회에 만연한 해고자 복직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검찰이 공수처가 외면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결론이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공소심의위원회에서 자신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못했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로부터 공소제기 결정서 등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와 검찰 사이의 협력 규정 등이 명확하지 않아 당분간 진통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의 경우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 공수처가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는 오늘
경찰과 검찰의 관계처럼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것 등엔 응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20조 원 규모의 뉴딜 펀드를 운용할 자리를 놓고 낙하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후보로 거론되는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금융권에선 이번 정부 들어 선임된 금융공기업 임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친정부 인사라고 비판합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뉴딜 펀드는 한국형 뉴딜 사업에 투자할 자금 20조 원을 굴리게 됩니다. 이 펀드 운용을 맡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2본부장 자리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황현선 전 행정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성장금융은 오는 16일 주주총회를 열고 새로운 임원 자리에 황 전 행정관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운용 2본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러자 금융권에선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 전 행정관은 더불어민주당 기획조정국장을 거쳐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팀장을 지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투자운용과 관련된 경험은 없는 걸로 전해집니다. 한국성장금융 측은 어떤 자리를 맡을지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경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황 전 행정관이 구조조정 전문 회사인 유암코에서 상임이사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어 선임하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낙하산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금융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금융공공기관에 선임된 임원 134명 중 절반에 가까운 63명이 친정권 인사였습니다. 지난달에도 천경득 전 청와대 행정관이 금융결제원 상임감사로 선임됐습니다. 지난 3월엔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에 박상진 전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임명되면서 노조에서 낙하산 인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미국 의회가 5개 나라 정보 동맹체에 한국을 비롯한 4개 나라를 더 넣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포석입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On this vote, the ayes are 57, the noes are 2. A quorum being present, the motion is adopted and without objection. A motion to reconsider is laid upon the table. 이 법안은 현재 5개 나라 정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를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상은 4개국, 그중 한국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It directs a briefing on progress towards an institutionalizing regular warfare as a core competency for the joint force, encourages expanding intelligence sharing with South Korea, Japan, India, and Germany.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정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반중 동맹 확대 구상입니다. 한국으로선 미국이 주도하는 협의체인 쿼드 참여 여부에 이어 또다시 외교적 고민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28,500명 아래로 줄일 수 없도록 한 조항은 법안에서 빠졌습니다. 대신 주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운용을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제화가 이제 추진되는 단계여서 현재 내용이 최종적으로 통과될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의회가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 견제에 본격 나섰다는 신호에서 중국이 한층 예민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은행에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했다가 단체로 거부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뒤늦게 다시 해주기로 했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금리가 더 비싼 대출 상품을 팔려는 은행의 상술이 아니었는지 의심합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 인천 효성동의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이모 씨. 잔금을 치르기 위해 지난달 30일 오전 하나은행에 보금자리론을 신청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을 통해 낮은 금리에 대출해주는 정책 자금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이 거부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근 정부의 대출 한도 규제 때문에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하나은행에서만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입주인데 한 달 반? 이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정부에서 하는 그거 자체를 아예 막아버린다는 거는 지금 그냥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일이거든요. 20분 아니라 하나은행에서 보금자리론을 신청한 이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들은 대출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1,600세대 가운데 수백 세대가 보금자리론을 못 받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금자리론을 거절한 하나은행은 이달 중순쯤 은행 자체 상품인 집단대출은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를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게 보금자리론보다는 집단대출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하나은행에서 장난을 치는 게 아닌가. 은행권에서 너무 머리 쓰고 자기네 집단대출은 가능한데 보금자리론 대출은 안 된다. 그렇게 했다는 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취재가 시작된 뒤 하나은행은 정정 공지를 올리고 다시 보금자리론 대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금자리론이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는 신청 건수가 예상보다 많아 전산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애초 정부 대출 규제 때문에 안 된다고 공지한 건 대출 모집인이 자의적 판단으로 잘못 올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이달 말 열릴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기 때문에 다음 총리직을 포기하는 겁니다. 결국 아베 시조 전 총리의 남은 임기만 채운 1년짜리 총리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코로나 대응이 미흡했다는 여론과 비판에 백기를 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스가 총리의 총재 선거 출마 포기 선언은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오전 당 임시간부회의에서 이런 의사를 밝혔고 이후 공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私自身、新型コロナ対策に専任をしたい、そういう思いの中で自民党総裁選挙には出馬をしない、こうしたことを申し上げました。 총리직을 다수당의 대표가 맡기 때문에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미입니다. 스가 총리는 최근까지도 재선을 통해 총리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마음을 바꾼 이유에 대해선 코로나 대응과 선거 활동을 둘 다 하기는 어려워서라고 했습니다. 出馬を予定する中で、このコロナ対策と選挙活動、こうしたことを考えたときに、実際、莫大なエネルギーがこれ必要でありました。 하지만 일본 언론은 스가 총리가 여론에 백기를 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면서 여론은 급격히 악화했습니다. 지난해 9월 임기 초 60%대였던 지지율은 최근 3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자민당에서조차 스가 체제로는 올 10월 총선에서 다수당이 될 수 없다는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스가 총리가 당의 반발이 커지면서 재선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스가 총리의 임기는 오는 30일까지입니다. 자민당은 오는 29일 새 총재를 뽑을 예정입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미군이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에선 탈레반의 새 정부가 곧 출범합니다. 탈레반은 여성의 사회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프간 여성들은 일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를 요구하며 거리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여성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목소리는 결연합니다. 일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를 탈레반 정권에 요구하는 겁니다. حق تحصیل و کار، آزادی، حضور در عرصه عمومی، فعالیت‌های اجتماعی و سیاسی، برخورداری از مسئولیت، آزادی و امنیت همواره خواست ما بوده. 아프가니스탄 서부 도시 헤라트에서 50여 명의 여성들이 거리 시위에 나섰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한 뒤 여성들이 단체로 목소리를 낸 건 이례적입니다.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경찰 고위직을 지낸 여성이 집단 구타를 당하는 등 인권 탄압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시위를 주도한 사비라 타에리는 두려움에 맞서서 침묵을 깨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새로 출범할 정부에도 여성이 참여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앞서 탈레반은 여성은 정부 고위직에 오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위에 나선 여성들은 탈레반 대원들에게 이런 요구사항을 당당히 전했습니다. 탈레반은 이르면 현지 시간 3일 새 정부 구성안을 발표합니다. 탈레반을 이끄는 하이바툴라 아훈드자다가 최고 지도자를 맡을 전망입니다. 또
또 탈레반의 공동 창립자 압둘가니 바라다르가 내각을 이끌 것이라고 아프간 톨로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는 전국 순회 경선이 내일 시작됩니다. 첫 승부처는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충청입니다. 대선 주자들에 대한 지지세가 실제 표로는 처음 확인되는 거여서 전체 경선 판세에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전국 순회 경선을 하루 앞두고 대선 주자들은 막바지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공약 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국민들의 집단 지석을 믿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진인사 대천명인데 제가 결과에 연연한다고 결과가 바뀌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네 번째 경선지인 강원도를 미리 찾아 소상공인들을 만나며 밑바닥 민심을 다졌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지혜를 얻고 있습니다. 강원도민들 여러분의 신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제3의 후보를 자처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양 캠프 간에 공방전 벌리는 거 보면 점입 가경 아닙니까? 제3의 후보가 나와야 원팀이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충청권의 대의원과 권리당원 숫자는 전체의 10%지만 첫 개표인 만큼 앞으로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서 실시한 온라인 투표 참여율은 대전 충남 37.3%, 세종 충북 41.3%로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내일 ARS와 대의원 현장 투표를 합산하게 됩니다. 최종 투표 결과는 내일 오후 5시 반을 넘겨 나올 전망입니다. 이재명 캠프는 40% 후반대로 득표한다면 초반 승기를 잡고 대세론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는 이 지사와 5%포인트 내로 접전 승부를 벌인다면 추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3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전망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한적한 마을에 위험해 보이는 버스 정류소들이 있습니다. 좀 고쳐달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해봤지만 달라지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밀착카메라 이희령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 개학날 아침입니다. 학생들이 버스에서 내린 뒤 무단횡단을 합니다. 버스 뒤에서 나온 차를 가까스로 피하는 아찔한 상황도 나옵니다. 어쩔 수 없는 거기에서 내려야 돼가지고. 저도 방금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이곳이 분명 버스가 멈추는 곳인데요.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버스 정류소라는 표시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를 가려면 이렇게 길을 건너가야 합니다. 하지만 도로를 보면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학부모는 차로 데려다 줍니다. 내리면 정말 위험하니까.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봐요. 겁나 빨리 지나가잖아 지금. 이거는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수업이 끝난 학생들이 무리지어 길을 건너고 인도가 없어 찻길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횡단보도랑 신호등만 있으면은 무단횡단 정도는 줄일 수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좀 인도도 좀 만들어주고. 이런 상황이 학생과 버스기사 모두 불안합니다. 네, 다칠 뻔한 적 있죠. 네, 지갑을 떨어뜨려갖고 주우려 하다가 차가 옆으로 바로 훅 지나갔고. 위험하고 여기 조금만 군에서 신경 쓰면 되는데 많더라고요. 학부모와 학교 측은 군청에 인도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도로를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미는 거죠. 마침 땅도 군 소유고 하니까 하지만 원래 있던 농로를 이용하라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또 농사 지을 때는 대형 농기계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농로는 이제 농사 지으라고 있는 땅인데 이거를 아이들 보행로로 써라. 이거는 좀 너무한 결정이 아닌가. 주위에 벌레나 먹은 게 너무 많아서 싫어요. 군청은 도로를 옮기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도로를 함부로 움직이지 못해요. 용기가 하루 종일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이번엔 경기도 용인의 한 버스 정류소 앞에 와봤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버스 정류소인데요. 지금 차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 정작 주변에 횡단보도나 보행자용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차 신호가 바뀌어야만 건널 수 있는 상황입니다. 횡단보도가 있어요. 시골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정류소가 있어선 안 될 것 같은 도로 가운데 정류소가 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승객은 찻길 옆을 위태롭게 걸어갑니다. 여기는 택시를 불러도 잘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정류장조차 이렇게 잘 구비가 안 돼 있으니까 치일 뻔한 적도 많고. 이곳은 호촌 버스 정류소입니다. 그런데 버스 표지판은 이렇게 가드레일 뒤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은 사람 한 명 서 있을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제 뒤로도 계속해서 차가 빠르게 달리고 있어서 부딪힐 것 같이 위험합니다. 버스 노선을 따라가 보니 안전한 공간 없이 표지판만 세워진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버스 기사도 답답합니다. 이런 건 제기하면 대충해서 세워준다. 안전은 우리 여자하고 무조건 꽂아준다. 여기 진짜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는 조금의 공간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자체는 과거에 정류소를 세울 때 주민들 요구를 먼저 고려했다고 설명합니다. 마을 이장님하고 주민들 의견을 많이 감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곧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랫폼가 있는 데를 수요조사해서 내년 코로나든가 이게 약간 도로상에 있는 경우는 좀 이평동을 시키거나 대기 공간을 만들 계획을. 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입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탈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버스를 마음 편히 기다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 뉴스 뒤의 숨은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브리핑, 손느님, 연느님을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과 월드컵 최종 예선을 치른 이라크 축구 팬들의 선 넘은 응원이 논란입니다. 이라크 축구 관련 소식을 전하는 한 매체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인데요. 이라크 대표팀 부주장이 서 있는데 우리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얼굴을 밟고 있습니다. 또 손에는 항복을 뜻하는 백기도 지어놨고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라크 출신의 한 디자이너가 올린 사진입니다. 이라크 선수 2명이 거대한 모습으로 서 있고 그 사이에 저희가 가리긴 했는데 호승줄에 묶인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느님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태극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등 우리나라를 희화화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직접 경기장에는 갈 수 없지만 축구의 12번째 선수, 바로 팬입니다. 응원이라기에는 또 이걸 유머라 보기에도 이런 모습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죠. 그런데 이렇게 선을 넘은 우리 스포츠 스타 깎아내리기 일본에서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한 매체가 전한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의 이 근황인데요. 현역 시절 라이벌이었던 일본의 아사다 마오와의 은퇴 후 모습을 비교했는데 이때 사용한 단어들이 논란입니다. 우선 기사의 제목을 보면요. 이렇게 써놨고요. 또 기사 내용에서는 최근 촬영한 김연아의 화보에 대한 소셜미디어상의 반응들을 소개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일본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칭찬일지 몰라도 한국에서 이런 표현들 자칫 성희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우리 연느님한테 관심 가져주는 건 좋은데 이 선 넘는 표현들, 논란거리는 제발 안 만들었으면 합니다. 다음 브리핑은요. 배만한 배꼽입니다. 중국은 뭘 해도 소위 대륙의 스케일, 이 스케일을 강조하느라 바쁘죠. 그러니까 뭘 하나 만든다고 치면 세계에서 가장 크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라는 점 등을 자랑처럼 강조합니다. 높이가 108m고 멀리서 보면 약간 바다에 뜨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미국 그 자유여신보다도 높아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러 자유여신상보다 훨씬 높게 만들었어요. 세계 1위라고 소개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 아예 모르고 있어요. 이런 초대형 시리즈 가운데 하나인데요. 중국 후베이성 징저우시에 세워진 관우상입니다. 무려 높이 57m, 무게는 1200톤에 달았는데요. 그리고 관우가 들고 있는 청룡 언월도의 길이 이건 자그마치 70m에 달합니다. 삼국지의 무대 가운데 한 곳인 징저우시가 지난 2016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세운 건데요. 하지만 관광 수입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고대 도시의 아름다운 풍경마저 해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동상의 높이가 규정을 위반한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야말로 애물단지로 전락한 건데요. 결국 이 동상 시외곽으로 이전키로 했습니다.
이틀 전부터 이렇게 해체 작업이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은 투구와 얼굴이 사라져 마치 흉물처럼 보이는데 밤에 보면 좀 무섭겠죠? 그런데 말이죠.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전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기존 동상을 철거한 다음 또 이걸 실어 날라야 하고 또 새로운 부지를 조성한 다음 거기에다가 세우게 될 텐데 앞서 후베이성이 밝힌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 비용 우리 돈으로 약 259억 원입니다. 그런데 5년 전 이 동상을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 약 284억 원이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배만한 배꼽이니 이것도 정상은 아니죠. 이렇게 국민들 세금 낭비하고 또 불법으로까지 드러났는데 이걸 그냥 이전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추진했던 당사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도 물어야 할 사안 아닐까요? 오늘 백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결혼하는 사람은 계속 줄지만 혼자 사는 사람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선 왜 결혼하지 않냐는 질문에 그냥 하고 싶지 않다는 답이 여성은 1위, 남성은 3위로 많았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구스뉴스 이수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결혼 왜 하고 싶지 않은지 1,300명에게 물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아직 못 만났다. 혹은 구속이 싫다는 답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리송한 답변도 눈에 띕니다. 그냥 결혼이 하고 싶지 않아서요. 여성은 30%로 가장 많았고 남성은 17%로 세 번째 많은 대답입니다. 이 그냥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거리로 나가 물어봤습니다. 딱 한 개의 요인을 꼽자기보단 뭐 사회적인 시선, 경제적 부담, 커리어의 결단? 그냥 그걸 다 담은 게 그냥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콕 집어 말할 수 없는 결혼의 부담은 무엇을 뜻할까? 내 집 마련하는 것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이제 생각을 안 할 친구가 가장 많은 것 같고 일을 아무래도 포기하기 어려운데 이제 육아가 아직은 여자들의 임무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며느리가 더 희생을 했는데 이런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이미지들이 많아가지고 혼자만의 여가 활동이나 이제 취미 생활 같은 거는 대부분 같이 함께 지내는 사람에 의해 많이 포기하게 되는 것 같고 결혼의 긍정적인 부분도 기대해보지만 가장 큰 장점은 안정감이고 제 편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막상 결혼이 현실로 눈앞에 다가오면 잃는 게 더 커 보일까 걱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때는 단점이 더 많이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냥이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결혼과 출산의 비용. 청년들이 결혼이 주는 장점보다 결혼으로 짊어지게 될 부담이 더 크고 구체적이라고 느끼는 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에선 남성과 여성 모두 가정과 자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기보다 내 일, 내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미래의 엄마, 아빠가 아니라 노동자 혹은 나 자신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위험한 사건으로 인식되는 데 비해 각종 지원 정책은 쉽사리 와닿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아 실현과 결혼, 육아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에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혼과 출산을 비합리적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혼자 있을 때 더욱더 즐길 수 있는 생활이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에 굳이 내가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가. 경제적인 지원을 포함해서 자녀를 끝까지 양육을 하는 데 있어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제도가 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JTBC 이수진입니다.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학대한 사건 관련해서 원장을 비롯한 교사 전원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추가로 입수했습니다. 부모들이 왜 엄한 처벌을 원하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교사가 아이의 두 다리를 잡아 끌고 가 억지로 눕힙니다. 아이의 머리가 바닥에 끌려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누웠던 아이가 일어나자 한쪽 다리를 잡고 끌고 갑니다. 휴대전화 손전 등으로 아이의 눈을 비추는 교사도 있습니다.
아이의 귀를 잡아당기고 번쩍 들어올려 마구 흔들기도 합니다. 검찰이 복구 작업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의 CCTV 영상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의 모습이 담긴 이 영상을 토대로 30여 건의 학대를 더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 넉 달 동안 아이 10명이 290여 건의 학대를 당했다고 결론낸 겁니다. 지난달 검찰은 담임보육교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을 비롯해 교사 6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원장도 학대를 방조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교사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원장 측은 학대를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6일 이들에 대한 1심 판단을 내립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미국 남부를 휩쓴 허리케인 아이다가 미국 동부까지 덮쳤습니다. 피해가 커지면서 최소 46명이 숨졌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차가 물 위에 떠다닙니다. 마을은 물에 잠겼습니다. 집안 깊숙이 물이 차올랐습니다. 가구도 모두 젖었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가 휩쓸고 간 뉴욕시 일대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This is terrible. This is within 5 to 10 minutes. It's gone. 5 to 10 minutes, the whole house is flooded out. 지하철역에 물이 쏟아집니다. 뉴욕시 지하철벽이 홍수로 무너지며 폭포처럼 물이 흐른 겁니다. 뉴욕시 지하철 46곳이 침수됐습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승객들은 역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That the heavens would literally open up and bring Niagara Falls level water to the streets of New York. 뉴저지 일부 지역에선 토네이도까지 발생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 미국 동부 4개 주에서 최소 46명이 사망했습니다. 물이 찬 집에서 대피하지 못했거나 물이 차서 차량 문을 열지 못해 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We have lost a son, we have lost a sister. And this is I cannot comprehend. 뉴욕시 퀸스에선 불법 개조한 지하 건물에 살던 저소득층 주민들이 희생됐습니다. 2살 아이와 부모, 80대 할머니 등 1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They had more water than me, and that's the basement. A family passed away. I just saw them there. 약 20만 가구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부친이 2004년부터 보유한 제주도 농지에서 그동안 농사를 직접 짓지 않은 걸로 드러나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땅을 사들인 뒤 직접 농사를 짓거나 위탁 영농을 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부친이 농지를 매입할 당시 만 18세로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고 그 이후에도 취득 경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며 가족을 대신해서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그대로입니다. 스웨덴 그룹 아바가 39년 만에 신곡을 내놨습니다. 70을 넘긴 이들은 내년에는 그때 그 모습으로 공연도 열겠다고 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1970년대를) 주름잡았고 10년 만에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화로 뮤지컬로 계속 다시 불리며 사랑받은 그룹 아바.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1982년 마지막 곡 더 비지터스에 이어지는 신곡을 39년 만에 녹음했습니다. I still have faith in you. I see it now. 런던에서 열린 발표회엔 멤버 베니 앤더슨과 비올은 울바요스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4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 아바. 활동 중에 각각 부부가 됐지만 모두 이혼하면서 해체됐는데 No imagination could dream up that to release a new album after 40 years and still be the best of friends and still be enjoying each other's company.
다시 만난 아바는 내년 봄 공연도 엽니다. 영화의 특수효과처럼 모션 캡처 기술로 만든 아바타로 전성기인 1979년 모습으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It is not a version of or a copy of or for people pretending to be ABBA. It is actually them. 새 노래는 공개 반나절 만에 조회수 360만 회를 넘기며 식지 않은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멤버 모두 70을 넘겼지만 변치 않은 목소리와 화음은 세대를 아우르며 팬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내일도 선선할 거란 예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8도, 대구 27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밤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주말에도 다시 새롭게 뜨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저문은 들려 밤과 낮 그 사이로 하늘은 하늘 따라 별쳐 널리고 이만치 떨어져 바라볼 그 사이로 바람은 갈 땐